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김경민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2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60일 예정이었으니 조기에 종료된 건데요.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이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오늘 50% 성공이라고 자평하더군요. 놓고 보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6가지 안건 중에 1호 빼고 다 보류됐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겠다며 출범했지만 당내에서도 용두삼이었다, 지도부 시간 끌기였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첫 소식 이현재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42일 만에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혁신위는 6호 혁신안까지 내놨지만 지도부가 수용한 건 1호 대사면건뿐. 대부분의 안건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면서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 주류의 희생을 권고한 2호 혁신안을 놓고 당 지도부와 줄곧 마찰을 빚었습니다. 혁신위원들은 빈손 해체에 아쉬움을 내비치면서 민심을 외면하면 심판받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투표로 힘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말뿐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인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에게 고맙다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안철수 의원과의 회동 이후에는 혁신 실패에 대한 미안함도 내비쳤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우리 혁신위원들의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혁신위는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 최종 혁신안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혁신은 실패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이런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희생과 헌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질문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지켜봐 달라뿐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혁신위가 조기 해산하면서 희생 요구에 응답이 없는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혁신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도 인요한 위원장님께서도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수도권 위기론을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혁신위가 지도부의 시간 끌기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 실패의 책임자로 김기현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긴 호흡도 좋지만 호흡이 너무 길다 보면 숨이 막혀서 돌아가십니다. 결국은 사실상 전권을 받지 못하고 해체되는 수준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지도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의원들과 원외 위원장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도권 한 의원도 전권을 준다고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대표를 직격했고, 수도권 한 당협위원장은 시선 돌리기용이라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를 비판해놓고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혁신위가 끝나도 희생 선언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당사자들은 미동도 없습니다.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발했고, 또 다른 중진 의원도 희생 토양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움직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아는 기자하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혁신위원회가 끝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혁신이 끝났습니다. 정말 빈손이에요?
이뇨한 혁신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희생.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컸었죠. 당 지도부와 중진, 또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응답한 사람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희생에 앞장서겠다며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밝힌 게 전부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한번 볼 텐데요. 이뇨한 위원장, 혁신위가 출범할 때 이 자리에 앉았을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었거든요. 맞습니다. 첫 모습은 이랬습니다. 완전히 정권을 받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원하는 대로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대표께서는 그냥 당신 소신껏 하시오. 하지만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막판에는 기자들을 피해서 두문불출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나란님이라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부모까지 언급해 구설수에 올랐죠. 혁신안 6가지 중 5가지가 공천 관련 아니었는데요.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탓도 있지만 과연 국민이 국민의힘을 외면한 이유가 공천 때문만이냐 잘못 짚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천에만 매몰되면서 성과가 없이 당 지도부와 갈등만 부각시켰다는 거죠. 막판에는 혁신이 내부에서 갈등이 표출되면서 스스로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김기현 대표를 향한 아까 보니까 비판도 많던데요. 네. 정권 준다더니 치료를 거부했다 이런 표현을 썼군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에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김 대표를 향했었죠. 그때는 혁신위를 띄워서 위기를 넘기더니 혁신위가 막상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하자 앞장서서 힘을 뺐다는 겁니다. 실제로 혁신위를 향한 김 대표의 애정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혁신위가 지도부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하자 오히려 보란듯 울산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을 열었죠. 김 대표 주변에서는요, 인 위원장을 둘러싼 배후설도 나왔고 윤심은 나에게 있다면서 역시 대통령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혁신위는 위기 모면용 시간 끌기였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뭐 지도부뿐 아니라 하여튼 당 전체가 뭐 희생 이런 건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관 출신이나 또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마 의향을 속속 드러내고 있지만 험지보다는 당선되기 쉬운 곳을 골라가면서 이 혁신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배 구멍이 나서 배가 지금 침몰을 하는데 조타수 잡고 배를 지휘하던 장교들이 자기들이 지금 구명정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을 보고 국민들이 저 당이 지금 총선을 치를 거냐, 제대로 치를 거냐. 당 지도부뿐 아니라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서도 희생과 헌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은 매한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출구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 측은요, 극적인 효과가 날 때 뭔가 결단을 그때 할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는 있습니다. 실제 결단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영입인재 발표, 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한동훈, 원희룡 등 이 스타 장관들의 활약으로 좀 분위기를 띄우려는 구상인데요. 민심을 돌리기 위한 당 내부의 변화가 없이 겉포장만 달라진다고 국민이 믿어주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대통령실이 모르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민심과 동떨어진 부분은 올바르게 지적해야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함께 오른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154석을 차지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과반이냐 180석이냐가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전 대표 선거 때마다 이런 예측을 내놓곤 했었죠. 이번엔 적중할까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세종시당 행사에서 내년 총선 민주당이 154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거기서 50개만 먹어도 60개만 먹어도 144석 되는 거 아닙니까? 그 70개를 먹으면 154석 되는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현재 103석인 수도권 의석 중 70석만 확보해도 호남과 제주, 부울경에서 지난 선거 때와 동일한 수준, 충청과 강원에서 17석을 확보한다면 총 154석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원내 일당은 물론 180석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하면은 일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고 단독 과반수를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인데. 이 전 대표는 과거에도 선거 낙관론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의 연속해서 집권하는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당내에선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국민들이 당에 오만과 염증을 느낄 만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200석 등 총선 낙관론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원들의 권한을 늘리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민주정당으로 나가는 방안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비명계는 민주정당이 아니라 독일 나치당과 닮아간다며 이 대표 앞에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대표 선거와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되는 규정을 고쳤습니다. 다음 전당대회부터 권리당원의 권한이 현재보다 3배 정도 커지고 총선 공천 시 성과가 낮은 현역 의원에 대한 불이익은 커집니다. 최종 관문인 중앙위 회의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키워 이 대표가 당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명계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혁신위가 제안한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했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친명계는 단합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시간이 지나왔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 결과 찬성 67.5%로 가결됐고 이 대표는 비명계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중앙위원회 토론은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내주셨는데 그 결론이 따르면 되겠지. 채널A 뉴스 최소리입니다. 신당을 향한 움직임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3주 뒤에 예정대로 신당을 창당한다면서 외부 인사와 접촉면을 넓혔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양당 폭주를 거론하면서 신당에 운을 띄웠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주 앞으로 다가온 신당 창당 데드라인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12월 27일 날짜로 정해두고 있지만은 제가 어느 정도 기대한 만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시에는 제가 신당 또는 탈당 후 창당 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채널A와 통화에서 용기 있게 정치를 해온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공개 토론에 나섭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양당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간 크게 낭패할 수 있다며 신당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그 공천을 결정하는 모든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찬 사람 아니면 이재명 사람으로만 돼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는 없다며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이준석, 이낙연 두 전직 대표에게 뭐라고 했나요? 돌아가요? 네, 센 말을 날렸습니다. 미쳐 돌아간다. 여야 전직 대표들이 띄우는 이 신당 움직임에 대한 평가입니다. 원래 정치적인 지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 아닌가요? 이게 저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싶어요. 발언 수위가 세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묻지마 신당 아니냐 이런 비판 같네요. 네, 특히 당 대표식이나 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서를 띄우자 윤 전 의원 일침을 놨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던 분이라 해가지고 저는 대화를 단절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보수당의 당대표였으면서 민주당의 당대표하고도 같이 당 만들고 논의를 할 수 있다.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있어요. 흥정만 있고. 대화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가능성을 열어놓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정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한다면 뭘 위해 당을 같이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이준석 신당을 평가하면서 꺼내든 노래도 화제입니다. 성공 확률은 더 낮다.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래를 추천한 이유 채널A에 직접 밝혔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공유를 입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하이에나가 나오는데 또 표범도 나오거든요.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행보가 달라지는 거죠. 결과가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이 전 대표 오늘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쉿하는 모습 종일 화제였는데요. 왜 이재용 회장이 이런 익살스러운 표정을 한 겁니까? 네, 일단 이 사진 어제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모습인데요. 한 시민이 온라인에 올렸는데 이 쉿하는 제스처와 장난스러운 표정 모두 화제가 됐죠. 왜 이런 표정을 지었는지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 중기부 장관이 답을 줬습니다. 유독 이재용 회장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컸다며 대통령 계시니 소리 낮춰달라고 하신 포즈 같다고 하네요. 네. 현장에서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많았나 보죠? 네, 이재용 회장에 대한 관심이 크긴 크나 봅니다. 어제 현장 모습 중에 화제가 된 영상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아? 네, 전에도 비슷한 말 했던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현대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라며 올라온 사진입니다. 네, 볼까요? 사진 보니까 배우 이정재 씨와 한동훈 장관 밥 먹었을 때 그때 사진이네요. 네, 이 두 사람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게 알려지면서 현대고 동문이라는 게 화제가 됐었죠. 현대고가 예비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소개하는 입학 설명회에 이 사진을 쓴 겁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지난 10월 입학 설명회 때도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며 걸출한 동문이 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네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뭡니까? 7월의 트라우마? 네, 이 두 사람 또 만날지 관심이죠.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만나겠다고요.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7월 명락회동의 트라우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트라우마까지 언급을 하는 걸까요? 네, 이 전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만났었죠. 1시간 40분이나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했지만 혁신과 단합, 이 의견 차이만 확인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많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남은 건 화기애애 보이는 사진뿐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쇼에 당했다는 이 불만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단서로 단 그럼 획기적 변화 의지. 이건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까? 이 전 대표 측이 구체적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나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그러고 사표를 가지고 나오든지 공천 시스템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네. 방안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이낙연 전 대표는 무슨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랄지.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수락할까요? 일단 만나자는 이재명 대표와 이 변화 의지 없으면 안 만난다는 이 전 대표. 같은 당이지만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에 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오늘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공무원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도 방치했고 피살된 뒤에는 잦은 월북으로 몰아갔다. 유족은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오늘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숨이 멎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국가가 그렇게 해놓고 오히려 나한테 막 협박하고 해유하고 민주당에 관련해서는 정당 해산 절차를 정부에다 내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거든요.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지난해 7월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 해역에서 이 씨가 발견된 걸 보고받고도 회의를 열지 않은 사실,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저녁 7시 30분 이전에 조기 퇴근한 사실, 잦은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은폐, 왜곡했다는 내용이 모두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의 전 해경청장 등 13명에게 징계 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제취 없이 불이익이 가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감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급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서 뇌사 판정을 받은 30대 의사가 환자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마지막까지 환자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여성. 34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은혜 교수입니다. 환자 5명에게 심장과 폐, 간, 신장 2개를 나눠준 뒤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의대를 차석 졸업한 뒤 대학병원 임상조교수가 되기까지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쫓아 살았습니다. 바쁜 의사 생활에서도 의료봉사 활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아픈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대 들어가가지고. 지난 3일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을 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업으로 삼던 딸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 기증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니까 죽더라도 의미 있게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마음으로. 어제 오후 이식 수술이 진행됐고 이 교수는 5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따님이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이런 부분들도 그런 환자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이 교수의 가톨릭 세례명은 별을 뜻하는 스텔라. 세례명처럼 하늘의 별이 된 이 교수의 발인은 내일 엄수됩니다. 5사람에서는 걔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천당에 빨리 가서 편히 살아라. 여기 걱정하지 말고.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할머니가 사라져서 가족들이 애타게 찾았는데 맨홀 아래 좁은 배수로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추위를 피해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좁은 배수로에 몸을 우겨 넣은 구급대원. 하나, 둘, 셋. 또. 안으로 이어진 밧줄을 잡아당기자 분홍색 상의를 입은 할머니가 들것에 누운 채 끌려 나옵니다. 한번 앉아주세요. 아이고. 엄마, 있어서요. 치매에 걸린 7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저녁 7시쯤. 집 앞 갈대밭으로 향하는 CCTV 영상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수색 작업은 갈대밭 사이 배수로를 의심한 구급대원의 기지로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수로를 따라 이동했고 폭이 60cm에 불과한 좁은 배수로에 기어 들어가 보니 신발이 나온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니 할머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노인이 구조된 배수로입니다. 지금은 맨홀 덮개를 걷어둔 상태인데요. 아래를 보시면 성인 남성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비좁은 구멍이 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 천장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됐고 체구가 작은 성인 남자가 들어서 어깨를 좁혀야 진입이 가능했던 작업이 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구조되는 할머니의 등 쪽으로 들것을 넣어 밧줄을 묶은 뒤 15m를 끌어내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건강은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길 잃은 할머니가 추위를 피해 배수로 안으로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경찰 지구대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이 출동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입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20대 남성이 비틀대며 경찰서 지구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에는 흉기를 쥐고 있습니다. 이를 본 경찰관들이 남성을 에워싸고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자기 몸에 흉기를 갖다 대며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누군가가 남성의 팔을 잡아챕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지구대 팀장이 조용히 뒤로 다가가 제압한 겁니다. 직원들을 상대하고 계속 막 실랑이 오고 위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가서 팔로 두 손 팔로 싹 제압을 했어요. 흉기를 빼앗고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은 막을 내립니다. 신속한 제압 탓에 별다른 피해도 없었습니다. 남성은 앞서 인근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하다 업주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를 중재했던 경찰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술 먹어서는가 뭘 먹가신 적 있었나? 한을 구입해갖고 와서 지구대에 와서 직원들을. 경찰은 남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6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술 먹고 행패를 부린 자신을 여자친구가 신고해서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경찰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보복 범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한 순찰차. 차에서 내린 경찰은 시장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구급차와 함께 도착한 경찰들이 방향을 나눠 시장을 살핍니다. 60대 남성이 연인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건 지난 1일 오후 3시쯤.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른 겁니다. 경찰은 추적 2시간 만에 미아사거리역 인근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리와 옆구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흉기에 찔리기 전 경찰에 연락해 남성을 쫓아내달라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격리 조치를 위해 남성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는데 경찰이 돌아간 뒤 남성은 다시 가게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여성이 추가 조치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처럼 112 신고에 불만을 품고 신고자를 해치는 보복범죄는 지난해 40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고금리의 이자 장사로 횡재이익을 냈다며 은행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죠.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연 5%를 넘어서는 대출이자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자 20개 은행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으면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연 8%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낸 이자 800만 원 중 5%를 넘는 300만 원을 환급해준다는 겁니다. 지난 8월에서 10월 개인 사업자들이 받은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은행별로 연 5에서 10%대입니다. 모든 은행이 5% 넘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저금리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 버거운 상황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20개 은행에서 받은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기준 44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돌려주면 부담이 훨씬 낫죠. 그리고 좀 기간이 길어야지. 그래야지 갚을 수 있고. 은행들은 오늘 열린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TF 두 번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은행별 재원 배분 기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은행권 순이익은 19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구체적인 대상자와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한 뒤 이달 중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며 전쟁을 선포했었죠.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돕는 원금 탕감 소송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불법 사채로 급전을 구한 A씨. 1,000만 원을 빌려 매일 갚았지만 하루가 연체될 때마다 이자가 불어나 연 이율이 4,000%에 육박했습니다. 끔찍한 협박도 당했습니다. 옛날에 소풍이었다, 그러면서 살인 빼고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겁도 주고. 고3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니까 연락하겠다라는 거죠, 애한테. 법정 최고 이자는 연 20%지만 B씨의 이자율은 연 2,600%가 넘었습니다. 50만 원 내셨는데 매주 상금액이 25만 원이었어요. 못 내면은 가당치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서민들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불법 사금융에 정부가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과 맺은 대출 계약을 원금까지 전액 무효화할 수 있게 피해자들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계약만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을 적용하면 대출 계약을 아예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관은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은 10명을 선정했고 금감원은 소송비, 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다만 향후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내년 1월 도입을 앞둔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카드에 김포시가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에 경기 김포시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기후 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에 서울 시내버스, 지하철, 따릉이 자전거까지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서울 편입을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공동생활권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또는 제도들을 김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포 시민들도 내년 빠르면 3월부터 서울 대중교통은 물론 김포 골드라인과 광역버스를 기후 동행카드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대중교통이랑 이제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사용할 만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김포 골드라인용 기후 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수준에서, 김포 광역버스용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김포로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4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서울과 김포가 하나의 교통 권역으로 묶이는 셈이다 보니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기 고양, 하남, 과천시도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 참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정책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포시는 오는 15일 편입 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피부과나 치과에서 도수 치료 받을 일이 있을까요?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도수 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성형이나 미용 시술을 하는 병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원 권유를 따랐다가는 자칫 보험 사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피부과 200만 원짜리 도수 치료 10회권을 끊으면 71만 원짜리 탄력 시술 또는 66만 원짜리 미백 시술 패키지를 끼워주겠다고 권유합니다. 금액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는 아예 병원 내부에 운동시설을 뒀습니다. 200만 원어치 도수 치료 10회권을 결제하면 필라테스나 PT 수업을 10번 해줍니다. 수업료는 도수 치료로 처리해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수 치료 하시는 데서 운영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아까 실손보험 값도 기다려 하셔서 보험적으로 다 가능하세요. 부산의 한 치과에선 턱 교정 치료를 도수 치료로 처리해줍니다.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기 위한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1회씩 결제하셔서 치료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실손보험이 해당이 되시면 패키지는 나가시는 게 좋으세요. 도수 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1조 1,43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엔 6,500억 원이 지급됐는데 이런 추세면 올해도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년 전 대비 도수 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피부과에서는 1,200%, 산부인과에서는 600%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도 이제 패키지로 피부명하면서 덤으로 도수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도수 치료를 할 때에는 저희 학회에서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이 줄줄 새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치료를 별로 받지 않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까지 같이 오르게 됩니다.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성형이나 미용 영양도 하시면서 마치 보험이 있으면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허위로 진료 영수증을 발행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보험 사기로 연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도수 치료 관련 보험 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1,429명에 달했습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입니다. SK그룹이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 그룹 2인자 자리에 오르고 최 회장 장녀는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오너 일가를 전진 배치해서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SK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에 선임됐습니다. 사실상 그룹 2인자 자리에 오른 겁니다. 최 부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막내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입니다. 과거 고 최종건, 최종현 회장의 형제 경영에 이어 이제는 사촌 경영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막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또 최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은 부사장급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989년생인 최 본부장은 만 34세 나이로 최연소 임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입사 6년 만입니다. 두텁게 신임하는 오너 일가를 전진 배치해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 7년간 그룹의 주축이 된 박정호 부회장 등 60대 부회장단 4인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거나 자리를 옮기며 사실상 경영 이선으로 후퇴했습니다. SK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젊은 50대 CEO들로 세대 교체되면서 그룹 경영 핵심이 최 회장 중심으로 집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규 선임 임원의 평균 연령은 만 48.5세로 지난해 49세에 비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그룹 주력 사업의 위기 속에서 당분간 최 회장의 리더십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CJ 올리브영이 과징금 18억 9천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2달 전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이 중소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고 내린 조치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올리브영이 중소협력사에 2019년부터 쭉 독점 판촉 행사를 강요해왔다고 봤습니다. 올리브영 매장에서 판촉 행사를 하는 달은 물론 그 전달부터 경쟁 매장에서 같은 제품의 판촉 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판촉 행사 때 싼 가격에 납품받은 제품을 행사가 끝나고 정가에 팔면서 차액 8억여 원은 협력사에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 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약 1에서 3%를 정보 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이후 올리브영이 협력사들에게 강요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채널A 단독 보도 내용도 사실상 강요로 판단했습니다. 영업본부장하고 회장팀장이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탁한 건데 저희는 못해드리다고 자신있게 말을 말했어요. 제가 몇 군데나 집됐어요. 공정위는 18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문제의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향후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징금은 당초 거론된 5,800억 원보다 대폭 낮아졌습니다. 화장품 유통 채널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면 CJ 올리브영을 독점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내일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이 만점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빼라고 지시하면서 변별력 우려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불수능이었던 거죠. 사교육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걸까요?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수능 만점자는 용인 외대부고를 졸업한 재수생으로 이과 학생입니다. 만점자가 한 명인 건 지난 2021년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단 딱 2번뿐입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난이도가 높았던 겁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지만 변별력을 확보하였으며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된 것으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데 국어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16점이, 수학은 3점이 올라 148점을 기록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4.71%로 지난해보다 3.12%포인트 줄어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을 뺐다지만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셈입니다. 교육당국이 말하는 킬러 문항이 없어져도 수능이 어려워지다 보니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수능 부담 완화가 된 것도 없고 사교육 의존을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지금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려운 거죠. 당초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세웠지만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교육부는 내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성적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내년 새 학기부터 교사들은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을 뗍니다.
이 숨진 서희초 교사 등 학교폭력 민원에 시달려온 이 교사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학교폭력 사건은 퇴직 경찰 혹은 퇴직 교사 출신 조사관이 전담하게 됩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조사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700명을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배치합니다. 학폭이나 생활지도, 수사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 교사 등을 조사관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위촉직으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각 학교로 파견돼 전담 업무를 맡습니다.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업무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내 전담기구에 소속된 학폭 책임교사가 학생들을 조사하고 증빙 자료를 수집했지만 앞으로는 조사관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학폭 예방, 가해 학생 선도 등을 해온 학교 전담 경찰관도 지금보다 10%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폭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동 영역도 넓어져 사실상 학폭 조사 과정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학교폭력 민원에 시달려온 교사들의 현실이 알려진 지 6개월.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학폭 업무와 책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사에 대한 전문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한겨울에도 눈 구경하기 힘든 부산에 어젯밤 난데없이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봄 같은 겨울 날씨가 한몫했다는데요. 겨울 우박 세례의 이유를 배영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번개가 요란하게 치더니 하늘에서 얼음알갱이가 쏟아집니다. 다름 아닌 우박입니다. 도로는 금세 소금을 뿌린 듯 하얗게 변합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부산 곳곳에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최대 2cm 크기로 잘못 맞으면 다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5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함께 내린 우박에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60년생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강아지하고 산책 가다가 맞았는데 강아지도 너무 놀라고 저도 너무 아팠어요. 막 옆에 건물로 뛰어들어가서. 다행히 우박과 관련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머리에 구멍 나는 줄 알았다, 큰 소리에 불꽃놀이인 줄 알았다는 등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봄, 가을 주로 발생하는 우박이 겨울철에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불안정해 갑작스럽게 많은 우박이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겨울답지 않게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이 북쪽에서 온 찬 공기와 부딪혀 얼음 알갱이가 생겼고 알갱이들이 대기 상하층을 오르내리면서 크기를 키워 우박이 돼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지상의 기온이 15에서 16도 내외로 좀 평년보다 한 3 내지 3도 이상 좀 높은 편이었고요. 그 상태에서 상층에 좀 찬 공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좀 대류가 활발히 된 면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이 심해지면서 앞으로도 우박이 갑자기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처단 대상 1호로 별러온 인물 하마스 실권자인 시나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시나르 체포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이스라엘과 시나르의 질긴 악연을 정리했습니다. 완전 무장 차림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군. 총을 쏘며 폐허가 된 집 내부를 수색합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인 칸 유니스 중심부에 진입해 이 지역 안에서 처음으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지하 터널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의 최고 실권자 야히야 신와르 체포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עכשיו הם מקטרים את ביתו של סינואר. אז ביתו איננו מבצרו. הוא יכול לברוח, אבל זה רק שאלה של זמן עד שנשיג אותו. 신와르는 이스라엘군이 목표로 지목한 하마스 지휘부 3인 중에서도 제거 대상 1순위로 꼽힙니다. 이스마일 하니에가 상징적인 지도자라면 신와르는 2달 전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획한 하마스 최고 실권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은 하마스의 무장 조직 알카삼의 수장인 모하메드 데이프에 의해 실행됐습니다. 과거 신와르가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던 시절 그를 가석방시키고 뇌수술까지 시켜준 이스라엘로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와르는 기습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유화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Yahya Sinwar was a murder man. He has a murder eyes. He is dreaming all the time how to kill Jews.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군이 군 중간급 지휘관 절반을 사살했고 이러한 최고위급 신병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영입니다. 네, 올해의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미국 뉴욕타임스가 71명을 선정했는데 K-팝 걸그룹 뉴진스가 뽑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대형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 K-팝 걸그룹 중 최초로 선 뉴진스 무대입니다. 이들을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공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첫 무대임에도 현지 팬들은 뉴진스 상징인 토끼 응원봉을 들고 떼창을 이어갑니다. 공연 이후 뉴진스는 SNS에서 롤라 진스라는 수식어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오늘 올해의 스타일리시한 인물로 뉴진스를 선정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유행한 R&B풍 노래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정된 71명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방미 당시 백악관 국빈 만찬 때 선보인 깜짝 무대가 이유입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노래를 열창한 장면은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재미와 호기심이 담긴 명단일 뿐 엄격한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상고온 현상, 내일은 절정을 이룹니다.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이 7도, 한낮 기온이 16도로 평년보다 10도 정도 높아서 마치 초봄 같겠습니다. 주말엔 차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에는 1mm 안팎의 적은 비가 한때 내리겠고요. 서해안과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기온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7도, 부산은 11도에서 시작돼서 오늘보다도 6도 높겠습니다. 한낮엔 기온이 더 크게 오릅니다. 서울 16도, 대구 19도, 제주는 무려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도 5도 높은 겁니다.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의 험난함을 배웠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 말을 남기고 혁신이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요란했지요. 호남 출신, 의사 출신, 외국인인 임 위원장에게 맡겨서 환부를 도려내는 최적의 처방을 받겠다고요. 그런데 정작 처방받겠다고 했던 당은 그대로고 임 위원장이 정치의 험난함만 배우고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오더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치료를 거부한 국민의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